조금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시간이 됐는데요.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우리 오전 6시 강의인데, 이 40분 강의잖아요. 40분 강의 취지에 맞춰서, 서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짧게 짧게 하는 거잖아요. 부담 없이. 그래서 질문도 40분 강의가 끝나면 나가실 분들은 쭉 나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질문도 딱 5분 정도 안에 끝내는 걸로 하고, 아시겠죠? 더 필요한 질문 있으면 저희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40분 강의에 어, 부드러운, 부드럽고 저 편한 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25쪽. 이제 감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정이 실제로 어떤 건지. 마지막 줄에 막연한 욕망이 점점 깊은 열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이념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보죠. 패션인데요. 그죠? 패션이겠죠. 패션 같은 거죠. 패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고 해보죠. 당신은 그 욕망의 강도가 약했던 것은 그것이 고립되어 있었고, 당신의 내적 삶의 모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낯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음을 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욕망의 강도가 약했는데, 처음엔 약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보죠. 근데 그게 이제 내 삶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약간 고립되어 있었어. 그러다가 그 욕망이 조금씩 더 큰 수의 심리적 요소들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걸 생각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떠오르고, 이렇게 살아도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해지고, 이런 거죠. 점점 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자신의 고유한 색깔로 물들였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되게 정밀한 표현이에요. 침투하고 물들였다. 이게 만약에 사물이라면 이럴 수가 없죠. 점점 더 침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열정으로 내 삶을 조금씩 더 많이 물들이고 있죠. 그래, 지금은 이제 사태 전체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는 무엇을 볼 때마다 내 관점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는. 아,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이제. 뭘 볼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내가 열정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강도가 점점점 커진 게 아니라 내 관점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내 존재가 바뀐 거죠. 그냥 강도가 커진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해 가시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바꾸면 내가 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강도가 커진 게 아니라 사실 당신이 깊은 열정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일단 그것이 형성된 후에는 동일한 대상이 당신에게 더 이상 동일한 인상을 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대상은 동일한데 나는 이제 다르게 느끼는 거죠. 음, 내가 변해버린 거죠. 당신의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이 그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린 시절을 새롭게 맞이한 것처럼 너무너무 생기가 있는 거죠. 좀 건너뛰어서 한 6번째 줄 정도, 5번째 줄 정도 뛰면은 이렇게 한 대상이 영혼 속에 커다란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이럴 때, 모든 자리를 차지할 때, 이건 그 대상의 상이 수많은 지각이나
기억들의 색조를 변경시켰고 색조의 변경, 그다음에 그 상이 지각이나 기억들에 침투하였다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침투했다는 것. 보세요. 이런 대단히 동적인 표상은 반성적 의식이 싫어하는 것인데 이 동적인 표상이죠.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 그리고 반성적 의식은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걸 싫어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성적 인식임을 알 수 있어요. 지성적 인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적 의식이 말로 쉽게 표현되는 확연한 구별과 공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윤곽이 정해진 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식은 반성적 의식은 어느 한 욕망이 여러 크기들을 연속적으로 거쳐온 것으로 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수성도 공간도 없는 곳에서 여전히 크기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수성도 공간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의식이죠. 다수도 아니고 공간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크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이 문단 마지막 줄 정도 보면은 점진적인 변화 공존하는 심리적 사실들의 혼용된 덩어리에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에서 섞여 있는 덩어리에서 변화들로 떼어낸 다음에 결정화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적인 사유의 가장 큰 특징이죠. 결정화죠. 사물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은 크기의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다. 원래 질적인 변화 있는데 크기의 변화로 바꾼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가 이야기 첫 번째는 열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설명했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감정의 변화는 크기가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죠. 사태 자체가 너무 변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때, 그게 내가 열정이 빠진 것이죠. 크기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다른 감정을 설명하는데, 먼저 희망이라는 감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먼저 전제를 하려고 하는데, 희망은 뭐냐? 희망을 그렇게 강력한 즐거움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래가 동시에 여러 형태로 그것도 모두 동일하게 미소 지으며 동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희망이 즐거운 건 뭐냐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원하던 것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원하던 가능성이 실현되면 다른 가능성들은 희생돼야 되겠죠. 무한한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은 결국 미래 자체보다 더 풍부하죠. 미래보다 더 많은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소유보다는 희망에서 그래서 더 많은 매력을 발견하죠. 이게 바로 희망을 미래와 연결시켜놨죠. 그죠? 미래와 연결시켜놨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쁨과 슬픔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에 대한 정의, 이런 게 지금 나옵니다. 슬픔에 대한 정의. 어떠한 신체적 징후도 개입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외적 원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쁨이나 슬픔의 점증하는 강도, 이게 뭘까? 크기가 커졌다는 게 뭘까? 열정과 마찬가지로 내적인 기쁨은 우선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했다가 점차적으로 그 자리를 넓혀가는 고립된 심리적 사실이 아니다. 이게 바로 강도가 한 곳에서의 강도의 증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커졌다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기쁨이 커졌다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의식의 상태들이 미래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내가 기쁘다는 것은 점점점 기쁘다는 것은 내가 미래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미래로 방향을 잡는 그 인력이 그 힘이 심리 상태들의 무게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생각과 감각들이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노력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뭐냐면 극도의 기쁨에서는 우리의 지각과 기억들이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성질을 띠게 되고 마치 열기나 빛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존재의 경이로움 같은 걸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이 커지는 과정이에요.
기쁨이 커지는 과정은 처음에는 미래로 방향을 잡다가 무게가 감소하고 점점 더 빛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수한 내적인 기쁨의 여러 특징적인 형태들이 존재하고 우리 심리적 상태들의 덩어리에 질적 변화에 대응하는 만큼의 연속적 단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질적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단계들이 하나의 사실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변화도. 그런데 한 문장 내려가서 우리는 이처럼 이어지는 두 형태의 기쁨을 가르는 간격 사이에다가 구분점들을 확립하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어떤 점진적인 진행으로 말미암아 그 둘이 크기가 변하는 유일하고도 동일한 하나의 감정의 두 강도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통념이죠. 기쁨이 커졌다는 것을 크기가 변하는 동일한 감정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슬픔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슬픔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노자의 슬픔에 대한 규정은 정신의 완전성의 감소. 이게 이 스피노자의 슬픔에 대한 정의예요. 정신의 완전성의 감소. 대신 기쁨은 뭘까요, 그러면? 정신의 완전성의 증가하겠죠, 증가. 이게 스피노자의 그 단순한 규정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베르그송의 규정은 볼게요. 슬픔은 과거로의 정향이에요. 과거로 방향을 잡는 것이에요. 마치 각각의 감각이나 생각이 이제 완전히 슬픔이 주는 그 보잘것없음에 갇혀버린 것처럼 미래가 우리에게 닫혀버린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생각이 빈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를 갈망하게 되고 매번의 새로운 불행이 투쟁의 불필요성을 더 이해시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러는 거. 스리슨 쾌락을 일으키는 어떤 으깨지는 듯한 느낌에서 슬픔은 끝을 맺게 돼요.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모두 다 질적인 거예요. 기쁨과 슬픔을 설명했고 이 두 가지 다 뭐죠? 열정, 기쁨, 슬픔 전부 다 뭐냐면 질적인 변화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강도의 변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미적 감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적 감정은 뭘까? 여기서는 우아함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적 감정은 새로운 요소들의 점진적 개입에 더욱 인상적인 예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우아함의 느낌을 보자. 그것은 우선 외적인 동작의 어떤 편안함, 어떤 용이함의 지각일 뿐이다. 우아함은 뭐냐면 김연아의 스케이팅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동작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이한 동작이란 하나가 다른 것을 준비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굉장히 멋진 규정이죠. 용이한 동작이란 종국에 가서는 스스로를 예견케 하는 동작이고 앞으로 올 자세가 지금 현재 앞으로 올 자세가 이미 현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자세에서 더 고급의 편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안한 동작인데 편안한 동작이면서도 중요한 건 미래를 예견하는 현재라는 것이에요. 아주 멋진 규정이죠.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동작이란 뭐냐면 우아함을 결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곧 따라올 동작을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아함이 꺾어진 직선보다는 곡선을 선호한 이유는 그것은 곡선이 매 순간 방향을 바꾸지만 각각의 새로운 방향이 그 이전의 방향 속에 지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곡선은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움직임의 용이함을 지각하는 것은 이를테면 시간의 진행을 멈추게 해서 미래를 현재에 잡아두는 즐거움과 합쳐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용이함이었고 두 번째가 뭐죠? 우아함이라고 하는 질적인 변화는 우아함은 아주 점점 더 우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현재에 잡아두는 즐거움이에요. 아주 멋진 설명이죠.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아한 동작이 율동에 따르는
따르며 거기에 음악이 동반될 때 개입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율동이에요, 율동. 그러니까 우아한 동작은 필연적으로 율동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동과 박자는 예술가의 동작을 더 잘 예견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김연아가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관객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동작을 맞춰가잖아요. 그죠? 그 박수에 맞춰서. 다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박수를 막 치면서 이렇게 동작을 짝짝짝 맞춰가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동작의 주인이라고 믿게 돼요. 내가 동작의 주인처럼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는 예술가가 곧 취할 자세를 거의 짐작합니다, 이제. 그가 실제로 그 동작을 취했을 때는 나에게 복종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되게 멋진 설명이죠. 율동의 규칙성은 그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사소통이고, 박자의 정기적인 반복은 그 상상적 꼭두각시를 움직이게 할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실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동의 규칙성은 내가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어떤 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그 꼭두각시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박자대로 안 움직이면 그 저급증이 난 우리의 손은 내가 손을 움직이게 된다. 그 사람을 내가 조종할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고, 마치 그를 밀기나 할 것처럼 안 움직이면 내가 밀어버릴 것처럼 그 율동이 우리의 사유 전체, 우리 의지 전체가 되어버린 그 동작 한가운데로 그를 다시 되돌려 놓기나 할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아함이라는 느낌 속에는 일종의 신체적 공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공감의 매력을 분석해 보면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신체적 공감이 미묘하게 그 관념을 암시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 공감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아함 속에는 율동과 그에 따르는 공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요소는 우아함에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다른 요소들은 그것을 예고한 후 그것과 합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스펜서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스펜서는 우아함이 노력의 경제로 환원된다면 우아함을 노력의 경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적게 하는 양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아함을. 그렇게 되면 우아함을 설명하기 되게 어렵죠. 그것이 낳는 즐거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공감 같은 게 빠져있게 돼요. 우아함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사실 매우 우아한 모든 것 속에서 운동성의 징표인 가벼움 이외에 우리로 향한 가능적 운동, 잠재적이거나 심지어는 막 일기 시작하는 공감의 표시를 분간해낸다고 믿는다. 고급스러운 우아함의 본질 자체가 항상 곧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동적인 공감이다. 이게 우아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곧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적인 공감. 아주 멋진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적 감정의 점증하는 강도는 여기서 그만큼의 다양한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강도가 커졌다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양한 감정들 각각은 이미 그에 앞선 것에 의해서 예고되어 있고, 그 속에서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앞선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강도의 커짐이 아니라 질적으로 섞여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질적인 진전을 우리는 크기의 변화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 언어가 심리적 분석의 미묘함을 번역하는데 곤란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죠? 지금까지 분석했던 게 뭐죠? 열정, 그 다음에 기쁨, 슬픔이라는 감정, 그 다음에 우아함이라는 미적인 감정, 이렇게 되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 이 자체가 어떻게 정도차를 포함하게 되는지 이제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밑에 쭉쭉 써놨어요. 밑에 쭉쭉 써놨는데, 이건 이제 자연미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나는 인공미, 즉 인간이 만든 예술미를 살펴보겠다. 자연미에 대한 분석은 칸트예요. 칸트적 분석은 좀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쪽을 보면은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술미를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예술의 목적이 뭐냐? 아니, 여기 분석도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의 활동적인, 오히려 저항적인 힘을 잠재우고, 그러니까 내가 예술 작품을 보면 내 인격의 저항적 힘이 잠재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럼으로써 우리를 완벽한 순종의 상태로 이끌고 그 상태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생각, 즉, 여기서 암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암시하는 생각을 깨닫게 하고 표현된 느낌과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어떤 변화를 갖게 되냐면 보통은 첫 번째 체면 상태를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체면 상태에 빠져야 돼요. 그 획득하는 방법이 약화되고 정제되고 정신화된 형태가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의 방법 속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가장 약한 방식의 체면이에요. 그래야 나의 저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저항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죠? 체면에 안 빠지는 사람들. 예술이 밥 먹여줘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음. 돈 벌어야지 무슨 예술이야 이런 사람들은 체면에 절대 안 빠지죠. 그래 음악에서는 율동과 박자가 우리의 주의를 고정된 점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감각과 생각의 정상적 흐름을 정지시킵니다. 율동과 박자가 음악에서는 중요하고 이게 체면의 효과라는 거죠. 신음하는 목소리를 아주 살짝만 모방해도 극도의 슬픔에 잠기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우리에게 음악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자연이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표현한다면 음악은 암시하기 때문에 조금만 암시하는 거죠. 시의 매력은 뭘까? 시인이란 그 안에서 자신의 느낌이 있는데 그걸 심상들로, 이미지들로 그리고 심상을 운율에 복종하면서 번역할 언어들로 발전시켜가죠. 이런 사람이에요. 눈앞에 지나가는 그 심상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감정적 등감으로 해당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율의 규칙적인 운동이 없다면 그 심상들은 강력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 운율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아기가 흔들리듯이 잠재워지고 꿈속에서처럼 스스로를 잊고 시인과 함께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즉, 공감하는 것이죠. 내가 잠들어서 공감하는 거죠. 미술은 뭐냐? 신체적 감염을 통해서 감상자의 주위에 전달되는 생에 급작스럽게 부과된 고정성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에요. 미술은 작품이 고정돼 있잖아요. 회화 작품은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성이 특징이죠. 그 고정성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갑자기 멈춰버린 풍경, 멈춰버린 정물화에 내가 꼼짝없이 가둬지잖아요. 고대 조각상의 작품들이 바람결처럼 겨우 스쳐 지나갈 뿐인 가벼운 감동이라면 돌의 창백한 부동성, 조각 작품의 창백한 부동성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런 거. 그걸 보면 우리의 사유가 그리로 흡수되고 우리의 의지가 그리로 사라져버리는 뭔지 모를 결정적이고 영원한 것을 표현된 감정, 즉 막 시작된 운동에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멋진 건 전 여기 건축이었는데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건데, 이 대단한 철학자인 것 같아요. 건축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부동성의 한가운데, 예를 들어서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 앞에 서서, 뭐 이런, 유홍준 선생의 그 책도 있잖아요. 그 대웅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와의 이 규칙적인 이 문양들 있잖아요. 쭉 좌우로 규칙적인 문양들. 우리를 사로잡는 그 부동성 한가운데서 율동과 유사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건축은. 형태의 대칭, 그리고 동일한 건축적 동기의 무한한 반복. 이, 이 기와의 무한한 반복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각 능력을 동일한 것으로 흔들리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식하게 하는 부단한 변화에 몰두하는 버릇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아주 가볍게만 표시하더라도 우리의 영혼 전체를 그 생각으로 채우기에 충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술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속에 새겨 넣으려 합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감정을 암시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면 자연을 모방하지 않고도 꾸려나가고, 자연은 예술처럼 암시해서 작업하지만 율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연은. 자연은 주고받은 영향의 공통성을 통해 자연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오랜 친교에 의해서 율동을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율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줘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그러니까 율동을 보충하고 그러한 친교로 말미암아 자연이 어떤 느낌을 조금이라도 표시하면 우리는 마치 체면술사의 몸짓에 복종하듯이 그에 공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추측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건 여러 번의 경험이 만들어낸 건데, 그런 느낌이 될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그 자연에 쫙 복종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비가 내릴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런 거. 그렇다는 것이죠. 신교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공감이 일어나는 것은 특히 자연이 우리의 주의가 어느 한 부분에 고정되지 않고 형태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나뉠 수 있는 정상적 비율의 존재자들을 보여줄 때, 이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가 내릴 것 같은 부분은 내가 이 대기 전체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갑작스레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기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변화, 미묘한 변화, 그런 변화를 느낄 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눈이 곧 내릴 것 같은 그 직전의 순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때 이제 자연에 공감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지각 능력은 그런 일종의 조화에 의해서 요람에서처럼 흔들리고, 공감에 의해서 감동받으려고 방해물의 제거만을 기다렸던 감수성의 자유로운 약동을 더 이상 막지 못한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이 유발되지 않고 암시되면 미적 성격을 띈다. 미적 성격이란 어떤 감정의 암시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적 감정이 왜 세기나 높이의 정도로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면, 이제 왜, 이 감정이 너무 센데? 라는 강도. 이 감정은 너무너무 높아. 혹은 깊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세기와 깊이 혹은 높이. 높이의 강도처럼 느껴지는 이유. 이걸 지금 분석하겠다는, 이것도 설명할 수 있겠다는. 이 작품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깊이나 높이나 세기라고 하는 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 질적인 변모라는 거예요. 질적인 변모인데 왜 높이나 세기처럼 느끼냐?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군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때로는 암시된 감정이 우리 역사를 구성하는 심리적 사실들의 꽉 짜인 조직을 차단하지 못하기도 하고, 예술가가 암시를 하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내 심리적 사실의 꽉 짜인 조직을 차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떼어내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여 우리를 흡수하고 우리 영혼을 독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3단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암시된 감정이 우리의 꽉 짜인 조직을 거의 차단하지 못했어요. 아시겠죠?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게.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주의를 떼어내긴 했어요. 마지막은 뭐죠? 완전히 나를 대체했어요. 영혼을 독차지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보면 세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암시된 감정이 얼마나 나에게 침투하느냐, 이런 걸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적 감정의 진전에는 체면 상태와 마찬가지로 구별되는 여러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면들은 정도의 다양함이라기보다는 상태나 본성의 차이예요. 그러나 예술 작품의 가치는 암시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라기보다는 그 감정 자체의 풍부함에 의해서 측정되죠. 다른 말로 하면 세기의 정도와 더불어
깊이나 높이의 정도로 구별하게 돼요. 앞에 것은 세기였어요. 세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작품은 왜 이렇게 깊이가 있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왜 깊이가 있지? 이 깊이의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그걸 설명해 보겠다. 깊이의 차이는 이 마지막 개념을 분석해 보겠다는 거죠. 그의 역사에 감각밖에 주지 않는 예술이 저급한 예술이라면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 감각 속에서 감각 이외에 그 무엇도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감동은 거기에 스며드는 수많은 감각과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술 작품에는. 따라서 각각의 감동은 그 종류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고 정의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것을 복잡한 상태에서 감싸 안으려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삶을 다시 살아야 할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그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의하려면 그 예술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는 우리를 그토록 풍부하고 그토록 개인적이고 그토록 새로운 감동 속으로 끌어들여서 이해시키기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려고 막 시도를 해요. 이거 이해 못하겠니?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 모르겠어. 자꾸 예술가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따라서 자신의 감정의 외적인 표출물 중에서 우리 몸이 기계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을 고정함으로써 그것들을 야기한 정의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 속으로 단번에 자리 잡게 하겠죠. 그리하여 그와 우리의 의식사에 놓인 시공의 장벽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어떤 감정의 틀로 들어가게 할 때 그 감정이 더 풍부한 생각들, 더 가득한 감각, 감동들로 이루어져 있을수록 표현된 아름다움은 더 많은 깊이와 높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미적 감동의 연속적 강도는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태들의 변화에 대응하여 깊이의 정도는 기저의 감정 속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가려낼 수 있는 요소적인 심리 사실들의 크거나 작은 수에 대응한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정리인데 뭐냐면 내가 깊이가 있다. 이 작품은 깊이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속에 풍부한 사유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작품은 깊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유가 아주 아주 많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돌아가 보면, 어, 음, 돌아가면 36쪽 페이지가 다 같나요? 36쪽 제일 마지막 줄에는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미적 감정의 세기, 강도 차이. 세기의 차이는 뭐였죠? 뭐였냐면 제일 마지막 중에 구별되는 여러 국면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별되는 여러 국면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미적 감정의 높이의 차이. 높이의 차이는 뭐가 관련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더 풍부한 심리적 사실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의 작품을 봤는데 깊이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사유가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막 사유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느낄 때 감동이 있던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감동은 있는데 따져봤더니 깊이가 없는 건 뭐냐면 그냥 감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트로트를 들으면 슬퍼 그런데 거기 그냥 슬픔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들어봤더니 대동강아 울고 있냐고 대동강아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죠? 아무 사실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와 또 깊은 사실들이 있어서 느끼는 것들은 다르다. 그런 것 때문에 깊이 차이로 느껴지는 거지. 지금 이제 미적 감정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도덕감을 연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민. 이것만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 연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내용의 줄거리는 아시겠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깊은 감정들. 그 깊은 감정들은 정도의 차이로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들은 그게 아니라 질적인 상태들의 변화다. 우아함 같은 경우는 어땠죠? 처음에는 쉬운 동작이었다가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 것이었다가 무엇이었죠? 깊은 신체 정신적 공감까지 나아가는
상태의 변화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강도 차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에요. 연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우선 생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고통을 겪는 게 연민이잖아요. 그러나 연민이 그거라면,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 비참함을 피하려고 하겠죠. 단지 그 자리에서 고통을 겪는 거라면 비참함을 피하겠죠. 그래서 고통은 혐오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연민의 원천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혐오감이 있겠죠. 네. 이게 첫 번째 연민의 단계인데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연민에는. 그러나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새로운 요소가 지체하지 않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라 로시프코처럼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공감이 하나의 계산, 닥쳐올 불행에 대한 약삭빠른 예견이라고 할 것이냐,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도 닥쳐올 거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날 돕겠지. 라고 하는 약삭빠른 예견이냐. 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재난이 불러일으키는 동경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마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 두려움이 뭐죠?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라 로시푸코가 얘기한 닥쳐올 불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도 도와줘야 되겠어. 딴 사람들을. 보험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혐오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저급한 형태의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벌써 표현이 돼 있죠. 질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급하다. 양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급하게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양적으로 조금 돕는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급하게 도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도와도 질적으로 강하게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질적으로 낮은 단계. 진정한 연민은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욕망하는 데 성립하는 것이겠죠. 고통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 고통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자연이 마치 어떤 큰 부정을 저지르기나 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과의 모든 공범의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어떤 가벼운 욕망이에요. 이게 지금 연민에 대한 이런 설명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스피노자도 이렇게 정의를 못 내렸는데 진정한 연민은 뭐냐면 자연이 뭔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을 아픔에 처하게 했지? 자연이 나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죠? 자연의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범의 혐의를 벗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죠? 희생자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그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의 본질은 뭐냐면 겸손이고 낮아지려는 열망이에요. 나는 그 사람과 고통과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자연이 저지른 공범자가 되지 않게 해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겸손이에요. 나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겸손이죠. 그런 고통스러운 열망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스스로의 자기평가에서 우리를 높여주죠. 우리의 사유가 거기서부터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그 감각적 이득보다는 우리 자신이 더 우월하다. 감각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걸 포기하는, 거기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민의 증가하는 강도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질적인 진전인데 혐오감에서 처음에 혐오감, 그 다음 두려움, 그 다음에 공감에서 겸손함으로의 이행이다. 이 네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단계의 질적인 변화들이 연민의 질적 증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더하긴 그렇고 네,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까지 했던 거 아시겠죠?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들을 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강도로 느껴지는 것은 질적인 상태들의 변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이거나 심리적 사실들이 질적으로 변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강도들로 느끼고 있고 크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40분 됐으니까 이제 나가실 분들은 쑥 나가시고요.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은 간단히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별로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뒤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 정도 떨어져 나가셨군요. 페이지에서 아까 몇 페이죠? 39페이지 중간에서 그 자연이 마치 어떤 큰 부정을 저지르기나 한 것처럼 여기서 전제되는 게 자연이 이 세상이죠. 어떤 자연을 말하는 이 거예요? 세상,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이 운명, 세상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이 고통에 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혹은 이 우주가 이 삶이 이 운명이 이 사람에게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구절들이 좀 있었죠. 한마디로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그 우아함이라든지 이 도덕, 연민, 그 다음에 또 미적 감정들 이렇게 분석을 쉽게 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분석을 명쾌하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김연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아함인데 우아함이란 무엇이라는 걸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런 것만 봐도 베르그송이 아주 만만치 않은 철학자다. 예, 본인이 미학이 전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 분석해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날카롭죠. 네, 반야 쌤. 네, 그 34쪽의 예술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저항적인 힘을 잠재운다 그랬는데 네, 때로는 어떤 예술들은 어떤 저항의 힘을 이렇게 더 키우기도 하지 않나요? 여기서 저항적인 힘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지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저항적인 힘을 키운다는 건 뭐냐면 예술의 목적은 그 마지막에 뭐냐면 작가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생각을 깨닫게 하려고 저항적인 힘을 먼저 잠재워야 되잖아요. 작가가 암시하는 생각이라는 게 저항일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니면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암시하는 생각을 위해서라도 저항적인 힘은 잠재워야 되겠죠. 그죠? 또 구별되죠. 내 인격이 무장하고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이 어느 정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